자, 이제 최마의 뒤집기로 가겠습니다. 시장을 좀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까요? 함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보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는 계속 계셨으니까 따로 인사 안 드리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가 새롭게 합류해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오늘 좀 약간 확 뭔가 좀 불을 뿜을 것 같이 느낌을 아침에 개장 전 어제 뉴욕 증시, 뭐 야간 선물 이런 데들의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심드렁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은 시장 총평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김종효 이사부터. 네, 일단 어제부터 조금 출발하고 나서 계속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 네. 일단 외국인 수급은 반도체를 빼고는 별로 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가장 눈에 띄는 건 업종별 수급 차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총 수급이 소폭 매도라고 보여지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 전기전자 2천억 사고 반대로 금융업종을 1,500억을 파는데 이 금융업종의 거의 대부분이 금융주가 아니죠.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오늘 적극적으로 팔면서 급락하고 있는 것이 금융업종 매도의 핵심이고요.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팔면서 지금 제약업종의 매도도 결국은 이 두 종목의 매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이 오늘 어제 상장했던 삼성 에피스홀딩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파는 걸 빼면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생각보다 시장이 강하게 밀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 그다음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들은 쉽게 안 밀리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오전에 이제 고점을 쉽게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을 조금 힘을 빼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AI 버블로 인해서 마치 뭐 급락을 할 것 같던 그런 위험은 또 접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락을. 하락에 대한 위험은 접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윗방향이 확 열려 있다. 정고점 넘어간다.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기간 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애매하고 모호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딱 상황이 그러네요. 일단 금리, 뭐 AI 버블론과 반도체 이쪽은 조금 한번 뭐라 그러지? 뭐 닫아서 좀 일단락을 일단은 여기는 더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는 바이오 섹터에 이제 얘기하셨던 바이오 섹터 전체도 또 다 아니고 삼바 얘기가 있고 수급이 그래서 좀 미온적인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연말에 북클로징이라고 하는 뭐 장부를 계속 열어가지고 포지션을 막 담기에는 지금 부담인 거잖아요. 기간이 좀 짧게 남았으니까. 거기에 또 추수감사절 그대들 이번 주에 연휴 들어가야 되고 추수감사절 끝나면 또 곧 크리스마스 시즌 다가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보면은 굳이 막 무리해가지고 자리 비우는데 포지션 잔뜩 뭘 취하기가 어려워서 외국인이 관망하다 보니까 다 같이 관망 이래서 시장이 지금 미기적거리고 있단 말이죠. 자, 유창희 대표가 보시는 시장 총평은 어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조금 확실한 한 방이 좀 없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9월 달, 10월 달 증시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올렸고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성장주 로봇이라든지 또 2차 전지까지 다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때랑 지금하고 달라진 건 없다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똑같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정말 환호를 하면서 하이닉스가 뭐 10% 오르고 삼성전자가 5% 오르고 했었다라면 네. 지금은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별로 반응을 안 하거나 혹은 어떨 때는 악재로 해석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그 아마존이 채권 발행을 했을 때 네. 만약에 그게 가정이지만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그 뉴스가 그런 게 했으면 시장 폭발적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구나, 빚을 내서라도. 네. 근데 이게 11월은 이렇게 빚을 내서 되겠어? 돈도 못 버는데 하면서 이게 주가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뭔가 그때 9월, 10월과 다르게는 뭔가 한 방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외국인들도
조금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 좀 부담되는 게 말씀하신 그 연말 이제 거의 이제 올해 거의 끝나가고 있죠.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지나게 되면은 거의 연말 끝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봤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이 안정화가 안 된다라면 개인 주식 샀다가 환율로 인해서도 손해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그랬고 어제는 꽤만 상승했다가 오히려 하락 전환을 마감을 했고요. 네. 오늘도 일단 아직은 오전이긴 합니다만은 절반 정도의 상승을 되돌려 놓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까지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아직은 조금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주가의 상승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한 방이라고 하기는 좀 모호한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또 슬슬 뭐 군부를 떼기는 떼요 지금. 뭐 계속 외신 쪽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제네시스 미션? 아 발음도 어렵네. 이게 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개발 활용을 가속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군부는 떼는 것 같아. 이게 엔비디아 그렇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도미노처럼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미나이 3.0 구글의 이게 와 지금 어떤 느낌적인 느낌은 이거죠. 막 수백조 원 들여가지고 막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엄청나게 지었어. 그죠? 근데 갑자기 외계인이 등장해가지고 손가락 하나 뿍 댔더니 나와서 버리네. 이거 어떡하지?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동안 300 몇백 조를 들여서 병원 지은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당황스러움이 지금 월가에서도 나 지금 떨고 있니?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 GB200과 B200의 차이는 가운데 CPU를 뭘로 쓰느냐의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TPU라고 해서 엔비디아를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쿠다 플랫폼과 엔비디아의 GPU는 다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고, 메인 칩인 CPU를 엔비디아가 설계한 그레이스를 쓰느냐, 아니면 지금 구글이 설계한 텐서를 쓰느냐, 아니면 뭐 메타나 이런 회사들도 각자 스스로 만들어서 쓰느냐 정도의 차이일 텐데, 에이직의 가장 큰 약점은 이겁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원래 설계된 그 로직이 만약에 쓰일 수 없게 되면 그 전량 폐기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엔비디아는 범용이지만 시장 상황에 되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쿠다 플랫폼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에이직이 완벽한 대안이냐는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간 거다. 그러니까 에이직도 쓰고 범용도 같이 쓰는 게 아마도 저는 뭐 하나의 흐름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메인으로 깔리는 건 변할 수 없는 흐름인 거고 에이직은 그 안에서 특수한 어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아껴가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다른 쪽의 그 얼터드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된 흐름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구글 텐서 칩이 나왔다고 해서 다 뒤집어 엎고 바뀐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다라는 좀 거죠. 오바스럽다고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캐스터 아나운서들도 그러지만 자꾸 갈아탄다고 그러니까 아유 극단적이다 너무 이제 다 써보고 이제 효용성이나 이제 결국에는 자기한테 적합하거나 맞는 것들을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선별 작업들이 될 거잖아요. 그 과정을 너무 이제 생략하고 앞서 나가서 이건 뭐 끝판왕이야 끝났어. 뭐 엔비디아하고 오픈 AI 진영은 이제 큰일 났네.라고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일단 지금은 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2월 달에 처음 딥시크가 나왔을 때 딥시크 중국에서 그 2월 나왔을 때 엔비디아 칩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러한 성능을 낼 수 있네라는 부분들 보여주면서 엔비디아의 아성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한번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엔비디아 칩은 계속 쓴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런 시장을 떠받쳐 온 것이고 이번에 이제 구글의 이제 TPU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 제품은 이제 구글 향이지만 다음 세대에서는 이제 범용 TPU를 공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엔비디아 아성이 조금 스크래치가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갖고 중국 시장을 열어주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뭐 간밤에 나온 뉴스가 그 부분도 컸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B20이 아니라 뭐
200인가요? 그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엔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거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오픈 AI를 바라봤을 때 모든 시장을 오픈 AI가 다 먹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뭔가 순환 출자도 인정을 해줬고 무엇인가 얘기가 나와도 저 가능성 있어 해도 아니 오픈 AI니까 가능해라고 해왔었던 게 이번 그쵸.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이거 아닌데 한다라면 또 다른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메타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다면 그 앞에 순환 출자 관련돼서 논란이 계속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불안감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아성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주가가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어마어마한 그 진짜 한 거의 일경에 가까운 투자가 네, 가까운 네. 그런 얘기가 말로만 있었던 거지만 어쨌든 그것이 현실화 될 것 같은 기분에서였던 주가가 올라왔다라면 지금은 한번 생각을 하게 냉정하게 판단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거품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순환 출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이 됐든 뭐 메타가 됐든 결국엔 투자는 계속한다. 우리가 뭐 빚을 내서라도 투자는 계속한다. 이게 어떤 각각의 기업별로 시장 상황은 다른 것이고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투자를 계속하겠다라는 확신이 만약에 내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혹은 내년에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 제시했을 때 확인된다라면 네. 그때야말로 다시 한번 또 지난 뭐 9월과 같은 10월 같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뭐 것이 계속 진화를 하면서 CPU, 뭐 GPU, 이제는 TPU까지 왔고 다음엔 또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NPU가 될 수도 있고 어찌됐건 프로세스가 뭐가 됐던 그것을 설계하는 용도가 무엇이 됐던 옆에 붙는 메모리는 그냥 붙는다. 이거잖아요. 뭐 짜장면집이 됐건 칼국수집이 됐건 뭐 흥했다 망했다 할 수는 있지만 밀가루 업체인 뭐 그 방앗간은 계속 돌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아까 이제 일부에서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메모리 넣어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일단 그 메모리를 뭐를 쓰느냐를 가지고 이제 논쟁은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HBM으로만 가느냐, HBF로 가느냐, GDDR7으로 가느냐.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걸 다 만드는 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마이크론이라는 게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메모리를 뺄 수는 없는 그런 구간으로 가다 보니까 이 인프라를 갖추는 구간, 또 추론과 서비스를 만드는 구간에서 이런 이 시설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메모리가 확장되는 건 피해갈 수 없는 구간이고요. SK그룹이 지금 정부에다가 요청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공정거래법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 용인팹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네. 삼성전자처럼 돈이 많진 않다 보니까 지금 돈을 잘 벌기는 하는데 거기다 한 100조 이상 투자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 뭐 공정거래법에서 증손자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는 거 없애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인팹에 투자할 때 자기가 50%만 투자하고 외부 돈 받으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 또 공정위장이 그거 딱 브레이크 딱 걸었잖아요. SK하이닉스, SK그룹 위한 법이냐라고 누군가 제동을 걸었더니 뭐 스퀘어하고 SK 지주하고 또 이 SK 하이닉스의 구조가 좀 애매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지금 손자 회사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죠. 증손자 회사로 내려가면 100% 지분을 가져야 가져야죠. 되니까 만약에 용인팹 같은 거 지을 때 그걸 100% 소유하려면 그러면 뭐 100조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SK그룹이 그 정도의 돈은 없으니 현재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그 법을 없애달라고 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듯한 뉘앙스로 단독 뉴스가 모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공정위원장이 또 바로 이제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물론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추이로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전체적인 이 판에서의 투자를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 시도는 어디든 지금 바뀌지 않고 있다. 네. 빚을 내서라도 하려는 그런 투자가 메모리 쪽이든 그 앞 단위든 뭐 인프라 단위든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전부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칩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적어도 칩을 만드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나쁜 시장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가 네. 보시는 결국엔 또 밸류 체인들이나 전체 산업군을 다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도체 쪽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강한 쪽이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본인들 제품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소켓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대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리노공업, ISC, 뭐 TFE 이런 기업이 한 10에서 15%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관련된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들의 매출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또 기판 관련돼서 오늘 익스페타시스가 1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건 아예 이제 구글 그 TPU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삼성전기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언저리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AI 가속기용 기판이라든지 또 MLCC라든지 또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브로드컴이 됐든 뭐가 각자의 제품들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파운드리 쪽으로 가길 텐데 네.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삼성전기가 그 같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먼저 움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를 보신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장비보다는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부품이나 소재 쪽을 좀 바라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또 이게 영역을 또 확장시킨다라면 결국엔 또 돌고 돌아서 에너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구글의 TPU가 전력을 덜 잡아먹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엄청나게 절약시키진 않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그렇겠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거를 만들 것이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또 길게 봤을 때는 멈출 수 없는. 멈출 수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어제 그 구글 제미나이 보면서 축하한다. 성공했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만든다라고 해서 AI5 칩, AI6 칩은 이미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얘기들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또 이슈를 붙였어요. 이건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7번째로 그 자율주행 FSD 그 감독형을 우리나라에 출시한다고 밝혔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이 FSD를 받을 수 있는 차가 몇 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S하고 모델 X처럼 미국에서 들어온 것만 되기 때문에 몇 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와서 협상하면서 미국 차 수입 제한 5만 대를 풀고 갔잖아요. 제가 보기엔 미국의 저가 모델 Y를 우리나라에 대거 수출하면서 아마도 이와 관련된 걸 우리나라에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서 뭐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아주 좋은 테스트 베드죠.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복잡한 도로 구조에. 그 복잡한 구조이기도 하지만 네. 미국에서만 실험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각국의 다양한 상황에서 실험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야 그게 자율주행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이야 지금 여러 군데에서 엄청나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많은 차들이 이런 데이터를 모아올수록 좋은 관점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한국처럼 좋은 테스트베드는 없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도 급해질 수밖에 없다. 슈퍼크루즈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슈퍼크루즈 차량도 아마 내년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미 네. 캐딜락 IQ는 들어왔고 그다음에 다른 차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면은 현대 기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해졌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생각보다는 빨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좀 둘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복잡한 도로 구조와 또 이 뭐 요즘은 이제 배달 때문에 이제 이륜차들 많죠. 근데 사실 진정한 자율주행을 성공하려면 베트남 같은 데에다가 이제 풀어놓으면은 인도나 이런 데 막 그게 진정한 자율주행의 완성이 아닐까 싶긴 한데 굳이 우리는 이제 인프라들이 좀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자율주행과 근데 관련된 저는 사실은 자율주행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네. 현대차 그룹이 이제 자율주행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웨이모랑 같이 협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엄청나게 거의 뭐 테슬라 FSD급으로 좋다고 뭐 평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드웨어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드웨어로 치면은 한 10년 전 컴퓨터 정도 수준?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현대차가. 그래서 이 부분을 웨이모가 조금은 이제 내년인가 내후년쯤에 좀 하드웨어를 좀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기다리는 상황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왜냐면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동안 움직이는 게 뭐 카메라, 뭐 이런 쪽만 그동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면 그쪽은 돈이 안 된다라는 건 이미 확인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자율주행을 바라보고 뭔가를 투자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내 기업들이 조금은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AI 쪽으로 해가지고 좀 바라보는 게 그래도 좀 현실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 이 정밀지도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글이 계속 우리한테 디지털 자산을 열고 뭐 정밀지도에 대해서 오픈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거.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성 기술 때문에 그런가? 우리는 그러면 뭐가 문제여서 지금 이 진보된 뭔가 자율주행에 대한 이 결과물들이 잘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기술이 없나? 하드웨어가 부족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와 지금 앞서 있는 중국 그 자율주행과 현대차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칩 차이가 엄청나죠. 아, 브레인.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중국 차들은 최소 다 그 엔비디아의 올인칩 이상, 최근 들어선 토르칩 달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그 퍼포먼스를 내는 게 지금 테슬라의 AI 칩들인데 지금 그 현대차가 달고 있는 건 말씀하셨듯이 10년 전 구닥다리 뭐 이런 거 달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삼성과 손을 잡고 뭐 삼성도 잘 못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그 엑시노스 오토를 열어서 그와 관련된 칩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실제로 엔비디아의 그 전칩 올인칩은 삼성전자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칩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넣으면 일단 테슬라처럼 굳이 다른 여러 가지를 연결하지 않고 카메라만으로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토대는 만들 수 있죠. 다만 그 주변의 인프라나 그동안 테슬라가 쌓아왔던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테스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 조금 없기는 한데 어쨌든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들이 국내 와서 좀 돌아다니게 되면 국내도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이 시장은 영원히 놓치는 시장이니까 저는 아마 속도를 아마 현대차가 좀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뿌리 깊은 그 답습이 있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뭘 돈 들여가지고 비싸게 만들어. 그냥 나중에 누군가가 잘 만든 거 사다가 쓰면 돼. 이런 거. 그리고 또 뭔가 개발을 뭐 이 벤처나 뭐 신생 기업들이 해놓으면 그냥 쓱 훔쳐가면 돼. 네. 이런 거. 기술 도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냥 뿌리 깊다. 그냥 뿌리 깊은 시장에서 개발의 한계가 있구나. 이게 또 뚜렷이 느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중국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 주도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든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 외주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협업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뭔가 이거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그건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라고 해버리면은 더 이상 발전시킬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도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뭔가를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결과물이 없는 건 사실이 아닌가 혹은 늦어지고 있는 건 현실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시다 말고 다 알잖아. 뻔한 거라고 생각하는. 네. 뭐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뭐 딱히 기업을 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군요. 네. 일단 그나마 HL 만도가 HL 만도.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현대기아차에도 납품하면서 GM에도 납품하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토 이런 것들까지 납품하니까 네. 로봇까지 연결해 보면 HL 만도 정도가 좀 의미 있지 않나. 오케이. 네, 종목별로 봤을 때. 기업은 혹시? 전 뭐 그나마 이제 현대그룹이 어쨌든 이쪽을 더 하려면 현대오토웨버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현대오토웨버를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저도 HL 만도가 조금 더 자리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뒤집기는 조금 힘이 좀 부족했네요. 뭔가 좀 이 거리가 새로운 신선함이 있어야 되는데
뻔한 것들을 또 다루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알파경제 김종일 선 오늘 장시간 고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